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별도의 PT 모드로 가지 않고 여기서 설명드려도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디언스를 V2X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을 가정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은 스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으시는 분들 사전 지식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V2X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5G NR-V2X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20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하고요. 20분 정도 또는 원하시는 만큼 Q&A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 V2X의 기본 컨셉, V2X 기본 컨셉 중에 가장 혼란이 많은 부분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혼동해서 V2X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좀 제가 걸러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와 CV2X의 논쟁 또는 발전 역사 짚어가고 그 다음에 CV2X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초점을 CV2X로 맞춰보고요. 그 최신 기술인 5G NR-V2X의 미국 케이스와 한국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PT로 전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2X라고 하면 Vehicle to Everything을 뜻합니다. X는 어떤 것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차와 모든 것의 연결을 도와주는 통신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출연시켜 보면 일단 내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도 있을 테고요. 도로상에서 보면 그 다음에 보행자나 도로 작업자 또는 장애인들 특히 보호를 좀 받아야 될 대상이 이제 피데스트리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유럽은 차보다 자전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V2X 체계를 고려할 때 유럽은 자전거,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동남아 이런 데는 자전거를 빼고 도로 상황을 가정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모터바이크, 그 다음에 신호등도 도로교통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 간을 연결하는 게 V2X인데 요새는 디바이스라고 제가 총칭하지만 뭐 드론은 도심에서 날리는 경우 없겠지만 킥보드나 전동보드 등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모두 다 도로에서의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각각의 V2X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가 다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 있다고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장비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뭐 OBU, RSU, VRU 이런 개념은 모두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럼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OBU는 차량에 탑재되는 거고 VRU는 보행자, 주로 좀 다치기 쉬운 계열이 가지고 있는 V2X 통신 장비를 다 VR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인프라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를 로드사이드 유닛이라고 노병 기지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지국은 아니고요. 하나의 얘도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차와 차를 연결하는 V2V 시나리오가 있고요. V2P, 차와 피데스트리안을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차와 인프라를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요건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V2D라 그래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V2X라고 합니다. 그런데 V2X 개념에 2017년 이후에 V2N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2X는 그 통신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사물 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표준을 정의하는 게 목적이 있었는데 2017년에 소위 셀룰러 진영, CV2X 진영이라는 곳에서 V2N을 기반은 아니고 V2N을 추가로 한 이 기존에 있는 체계에 V2N을 추가로 한 CV2X 체계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진영, 즉 CV2X 진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접 통신을 배제하고 기지국을 통한 통신, 사물 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을 통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용 주파수를 써야 되고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 진영 CVTX 진영에서는 통신 요금 얘기는 거의 쏙 빼고 기술의 우월성만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통신과 네트워크 통신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5G V2X가 실현이 됐나요? 안 됐나요? 뉴스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됐죠.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5G NR, 5G V2X를 지칭할 때는 사물간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기지국을 통해 연결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 까만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직접 통신의 하나의 플로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와 뒤에 차, 앞에 차가 고장이 나서 뒤에 차에게 긴급 신호를 보낸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직접 통신 방식은 앞에 차가 직접 뒤에 차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호등, 보통 RSU는 신호등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연계가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신호를 빨간불이 바뀐다라는 신호를 RSU가 받아서 차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통상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까만색 노드에는 통신사 기지국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V2X 장비만 장착하였다면 도로 이용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CV2X 체계, 즉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사의 중계기, 뭐 G노드비라고도 하고 LTE에서는 E노드비라고도 하는데 중계기를 통해서 이 차와 차가 위험 상황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차가 중계기로 넘기고 중계기가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뒤에 차에다가 넘기는 이런 간접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통신 방식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간접 통신, 네트워크 통신 방식에는 요금이 발생하겠죠. 이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의 상용 주파수, 즉 3.5기가 5G를 기준으로 보면 3.5기가나 28GHz 대역을 사용하므로 통신 가입자만이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 통신비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겠죠. 통신 가입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유료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및 운영 주체는 통신사가 되고 국가가 통신사에 외주를 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 V2X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직접 커뮤니케이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혼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 통신 방식의 5G V2X라고 굳이 지칭을 한다면 요 부분이 뭐 시연을 했다. 뭐 작년에도 뭐 U+니 SKT니 KT니 이런 데서 5G로 뭔가 V2X를 시연했다고 하는 것은 다 오른쪽 빨간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국제적인 표준도 없고 아직 V2X 용도로 승인된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반면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국제적인 표준, 소위 요새 미국에서 웨이브 방식이냐 CV2X냐 이런 논쟁은 모두 다 이 까만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영역은 사실 싸울 게 없습니다. 표준 정할 필요도 없고 통신사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까만색 영역은 국가가 투자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통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들 싸워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면 이 까만색 영역에 제가 웨이브와 사이드링크를 모두 표시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까만색 영역의 통신은 모두 5.9GHz 대역의 7개 채널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웨이브와 사이드링크라 하면 CV2X의 직접 통신 방식을 사이드링크라고 합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신 방식을 규율하는 표준을 가지고 현재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표로 정리한 건데요. 우리 V2X 방식은 크게 DSRC, 그 다음에 CV2X 방식으로 크게 나뉘고요. DSRC를 미국에서 웨이브라고 하고 미국에서 ITS G5라고 하고 한국은 웨이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CV2X는 처음에 나온 방식이 LTE-V2X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 통신과 네트워크 통신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G NR V2X는 이제 2020년 7월에 스탠다드가 정해져서 이제 막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들이 솔루션을 내놓고 있고요. 상용 칩에 해당하는 퀄컴은 인더스트리얼용, 즉 ITS 용도로는 2023년에 칩이 나올 예정입니다. 요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DSRC는 V2N, 네트워크 통신 방식이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생적으로 직접 통신만 을 웨이브라고 하고 있고요. CV2X는 직접 통신 방식 구간을 사이드 링크라고 별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칭되는 이름이냐면 업다운 링크의 대칭 개념입니다. 업다운 링크는 어디로 업, 어디로 다운이냐면 바로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을 상대로 위로 또는 업링크, 다운링크. 여러분 뭐 통신 품질 얘기할 때 업링크 뭐 몇십 메가, 뭐 다운링크 몇 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지국과의 연결을 전제로 한 링크를 업다운 링크라고 합니다. 즉 네트워크 통신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상대 개념을 사이드 링크라고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원래 셀룰러란 개념이 망을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이드 링크, 옆에 놈들끼리 통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이드 링크라고 정의했고요. 그거는 웨이브와 같은 방식, 직접 통신 방식이고 주파수는 5.9GHz 대역을 놓고 둘이서 싸우고 있죠. 질문은 다 빨리 끝내고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신 방식의 진화 과정을 보면 웨이브는 사실 5.9GHz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5.9GHz 대역의 7개 채널은 자동차의 안전, 교통 안전을 위해 남겨두자라고 1999년에 결의가 됐고요. 이거는 미국의 FCC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열심히 이제 DSRC 진영이라고 하는 DSRC 진영이 아니었고요. 옛날엔 유일한 대안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와이파이 기술에 기반한 802.11p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제정이 됐고요. 2010년에 2013년에 NXP에서 이제 소위 웨이브 칩이라는 칩, 로드링크라는 브랜드의 칩을 내놨고요. 칩을 내놓고 나니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거를 검증하고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을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이미 어떤 도로 환경에서 써도 된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미국에서 웨이브 방식을 모든 도로와 차량에 적용해야 하겠다라는 법안을 올렸었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다 좌초가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셀룰러 진영에서는 지금 3GPP 릴리즈 12, 14, 16, 15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셀룰러 방식의 통신 표준을 정의하는 어떤 릴리즈 버전 번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은 릴리즈 16이고요. 왜 릴리즈 12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이드 링크, 업다운 링크의 상대 개념인 상대 개념인 사이드 링크 또는 PC5라고 지칭합니다. 이 개념이 릴리즈 12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차량 용도는 아니었고요.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한 M2M, 머신 투 머신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었고 릴리즈 14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여러 차례 거쳐서 릴리즈 14에서 와서야 이제 V2X 즉 오토모티브 용도에 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즈 14에 기반한 최초의 칩셋인 퀄컴의 MDM9150이라는 칩이 2018년 말에 나왔고요. 그제서야 이제 CV2X는 솔루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비슷한 시점에 이미 웨이브는 전개 준비가 완료돼 있었고 같은 해 18년에 이제 801.11BD라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V2X입니다.
차세대 V2X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진영에서는 차세대 NGV라고 하는 표준을 2022년 뭐 9월, 10월 이때 완료하기로 작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이제 CV2X 진영으로 올라가 보면 미국에 이어서 CV2X 진영은 지속적으로 웨이브 진영의 표준화 또는 법제화를 방해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 왔고요. 왜냐하면 한번 법제화가 되면 그거를 뒤집어 엎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미국과 유럽에서 웨이브의 법제화를 저지하는 형태로 마케팅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웨이브 방식, 즉 유럽 DSRC 방식으로 법제화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GPP 릴리즈 14이라고 하는 이전에 릴리즈 14는 LTE-V2X를 정의하는 표준인데요. 거기 릴리즈 14 표준 자체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거를 개정한 릴리즈 16, 중간에 2018년에 15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거는 LTE-V2X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릴리즈 16부터 드디어 5G V2X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릴리즈 16과 이전 버전은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되는, 왜냐면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돼서 들어왔고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V2X 기술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에티포스는 제가 다니는 회사고요. 에티포스에서 이제 퀄컴이나 그런 상용 칩 회사보다 한 2년, 뭐 짧게 봐선 1년 이상 빠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그냥 팹을 타지 않는 칩, 그러니까 칩에 의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5G NR V2X를 최초에 작년 11월에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웨이브를 버리고 CV2X를 유일한 V2X 표준으로 채택하는 시행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7월부터는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결은 이미 2020년 12월에 FCC에서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없다가 5월 초에 이제 7월 2일부로 이 법령을 시행한다 해서 웨이브를 배제하고 CV2X를 유일한 V2X 표준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V2X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LTE V2X와 5G V2X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V2X 진영 또한 멈추지 않고 내년에 릴리즈 17, 내후년에 릴리즈 18을 계속 지금 내놓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V2X와 DSRC가 이제 경합하는 하나의 역사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CV2X 자체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근데 2021년 현재 사실 CV2X는 뭐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CV2X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인증 표준이 올해 3월에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 표준에 따라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올해 4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릴리즈가 키사이트라는 업체에서 최초로 인증됨으로써 이제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전에 했던 많은 실험들은 표준 없이 그냥 일종의 통신 표준에 따른 실험들이었고요. 옴니에어라는 국제 인증 표준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들의 안전성을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의 표준이 이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제가 따로 질문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CV2X 진영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제 각 통신 표준 간의 장단점을 크게 설명드리면 여기 뭐 자세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 LTE V2X와 802.11p는 웨이브를 얘기합니다. 요 두 개는 한 통속으로 봐서 크게 봐서 QoS, Quality of Service가 개런티 되지 않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브로드캐스팅을 기본 통신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기만 보냈지 잘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뭐 몇 퍼센트 확률로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G NR-V2X에 들어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개런티하게 되었다. 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떤 HARQ 등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도입이 되었고요. 또 LTE와 웨이브와 달리 굉장히 대용량 5G라는 게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 레이턴시, 굉장히 낮은 지연 시간을 지원합니다.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뭐 뉴머롤로지니 뭐 64QAM, 256QAM 이런 것들은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5G를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교통부에 해당하는 USDOT에서 4월에 발간한 기술 자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5.9GHz 대역의 7개 채널을 차량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당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5.85GHz부터 5.925GHz를 맨 왼쪽에 있는 5MHz를 가이드 주파수라 그래서 뭐 버퍼링 또는 리저브 용도로 놔두고 나머지 7개 채널을 10MHz씩 잘라서 쓰는 대역을 ITS 대역, Intelligent Transportation 시스템 대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V2X 대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준 논쟁, 웨이브 또는 CV2X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의 논쟁은 모두 다 이 7개 채널을 누가 쓸 것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5.9GHz를 전후해서 7개 채널에 대한 논쟁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용 주파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 주파수는 5G 같은 경우에 3.5기가나 28기가 같은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막 몇 조 원을 들여서 사는 상용 주파수고요. 여기 5.9GHz 대역은 non 라이센스 대역, 비면허 대역입니다. 누구든 조건만 갖추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non 라이센스 대역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요 하위 4개 주파수를 소위 이제 교통진영에서 20년이나 놀리고 앉아 있으니 안 되겠다. 99년에 이 5.9GHz 대역을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당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넘게 어쨌든 법제화도 안 되고 대규모 전개가 되지 않으니 FCC에서 이 4개 채널을 소위 뺏어서 와이파이 진영으로 넘겨주는 결정이 바로 요때 벌어진 겁니다. 요 법안이 21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V2X는 앞으로 상위 3개 채널 180, 182, 184 채널 요거만 써, 그리고 CV2X만 써 라고 한 법령이 올해 7월에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V2X 관련된 주파수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고요. 즉 하위 4개 채널을 와이파이 진영에 뺏겼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3개 주파수도 20년 동안 고수해온 웨이브가 아닌 새로운 기술인 CV2X에 할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럼 이 3개 채널을 여하이 쓸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미국이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헐렁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천조국은 열심히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거는 트랙 C입니다. 트랙 C. 그래서 미국도 올해 초부터 5G NR은 New Radio의 약자입니다. 이전 셀룰러 방식과 호환이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뉴 라디오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퀄컴이나 퀄컴 같은 회사에서 아직 5G NR V2X 사이드 링크 칩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마크를 달아놨습니다. Available for procurement and testing to be. 이거는 만약에 이런 테스팅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실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랩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작은 규모의 필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5G NR V2X의 표준이 작년 7월에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 따른 칩들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 또는 자동차용은 23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칩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같은 그 USDOT 자료입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는 seeking to acquire 5G prototype, 프로토타입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appear to be available in Asia for testing as of this past fall. 이거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실시한 저희 라이브 데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어베일러블 한 것 같다라는 게 미국의 의견이고요. 퀄컴이 칩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에티포스가 이제 도로공사의 5G NRV2X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요.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G NR-V2X 표준 자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캐티라는 기관과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주로 캐티에서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기술표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V2X를 위한 통신 요구사항 requirement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SDR 기반의 5G NR V2X 테스트 플랫폼을 가지고 과연 5G NR V2X 사이드링크가 차량 안전용으로 적합한 특성을 지녔는지를 검증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의 정책은 웨이브를 준비된 웨이브를 먼저 전개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5G NR-V2X 또는 CV2X는 검증이 완료되면 도입하겠다라는 게 우리 CITS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인데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국토부는 LTE-V2X가 아닌 5G V2X를 도입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부적으로는 확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과제는 웨이브와 5G를 아까 말씀드린 요 ITS 대역이라고 하는 7개 채널에서 여하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채널을 분배하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냐? 아니 채널 나눠놨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웨이브와 CV2X는 전파 특성상 인접 채널, 즉 예를 들면 178번과 180 채널에 썼을 경우에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양쪽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일 수도 있는데 한 통신 방식에 간섭을 주게 되어 통신 성공률을 굉장히 낮추는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게 하려면 어떤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넘겨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뭐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통신 표준으로 이제 DSRC를 채택을 안 하고 CV2X를 단독 표준으로 채택하셨다는 이제 말이 하나 중간에 이제 멘트가 있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주파수 도역은 그 와이파이 계열하고 통신 5G 계열하고 둘로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그냥 대충 이해하고 있기로는 DSRC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와이파이의 연장선상의 기술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이제 모순되는 것 같아서 그 표준에서 와이파이 계열을 뺐는데 주파수는 왜 또 거기다가 또 할당을 했나요?
요 이제 할당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면 웨이브는 와이파이 기술을 차용했지만 와이파이 기술은 또 아닙니다. 와이파이 기술은 고속 주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안 등 차량 보안 등의 네네. 제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만든 네. 게 80 와이파이 기술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와이파이 기술은 아닙니다. 즉 와이파이 그러면 와이파이 6에 있는 그 801.11.AX하고 호환이 안 말씀하신 됩니다. 801.11.BD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대역 그 주파수가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5.8GHz에 가까운 어떤 칩은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타진을 해봤는데요. 완벽한 네네. VTX 성능을 내려면 별도의 칩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웨이브를 DSRC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안 안 되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네요. 한국도 DSRC를 하이패스용으로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토콜과 네네. 웨이브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병덕님 자기소개 좀 다 모르시는 분들도 두 분이 들어와 있어서 예. 아, 네. 저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 중국 소속이고요. 중국에서 그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 내용을 부실하게 한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주고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코리아 오토모티브 뉴스는 제가 조남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언론사신가요? 아니에요. 예, 예. 이메일이 그렇게 지금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입니다. 아, 예, 예. 궁금한 점 있으면 프리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은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유럽은 DSRC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 유럽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유럽은 작년 2019년에 DSRC 기반인 ITS G5로 법제화, 그러니까 2020년 정확히 말하면 20년 이후에 모든 신차와 22년 이후에 인프라에는 모두 DSRC 방식의 통신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걸 법제화하려다 실패했었죠. 그것 CVTX 진영의 로비로 실패했는데 유럽은 아직 미국처럼 CVTX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없고요. 그 2019년에 DSRC 중심의 법제화가 실패한 근거가 뭐냐면 기술 중립성입니다. 특정 기술에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서 부결됐던 거거든요. 유럽 그 최고 강요 회의에서. 그래서 무엇을 정한다라는 형태로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대신 니네끼리 서로 문제 없도록 가져와 봐. 뭐 이런 형태의 기술 중립성을 표면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정한다, 뭐 CVTX를 정한다 이런 정책은 없고요. C-로드라는 프로젝트가 EU 정부 산하에 많은 그 인텔리전트 ITS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거는 CVTX와 웨이브를 공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CVTX 그러니까 웨이브와 그다음에 V2N 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뭐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특정 방식을 지정하는 형태의 입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VTX 전체적인 개념이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산업화가 가능한가요? 아,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국내 이제 국토부의 첨단 자동차과라는 데서 이거를 그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 간부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역할을 맡아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 지금 뭐 기지국과 연결된 부분을 저희는 인프라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 시나리오는 네네. 통신사마다 다르고 표준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는 이미 팔아 넘긴 주파수고 그거의 활용과 표준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신사가 알아서 V2N 방식으로 무슨 요새 T맵 보면은 전방에 정체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정체
발생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의 크리티컬 미션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해주고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고요. 요런 사물 간의 통신, 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노드들은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뭐 생명과 관련이 있거나 교통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직접 통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도 이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통신이 이제 지연 시간도 줄이고 안전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표준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빨간 노드를 규정하는 통신 표준이나 국가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여보세요? 네네. 네. 아, 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기지국상에서 NR이 아닌 NR 네트워크가 구축 안 된 상태에서 네네. 5G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냥 네, 편리한 맞습니다. 거 안내해주는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초저 지연이 구현이 안 돼 버리면, 네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관련된 실증이 대구 수성 알파시티라는 데서 테스트베드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평균 지연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다 100ms 이상입니다. 근데 ITS 즉 교통 안전용으로 쓰기 위한 지연 시간은 대부분 100ms 언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티포스 코리아 페이지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기사를 좀 올렸는데요. 뭐 공사하면서 이사 가는 꼴이다. 5G 이 데이터 양, 레이턴시는 물론이고 데이터량 자체가 요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집 지으면서 월세 받는 꼴이라는 게 5G 성능이 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약속된 성능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용통신망, 즉 V2N의 교통 안전의 즉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서비스를 맡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안전을 통신사의 투자 속도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해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직접 통신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G NR 진영에서는 이 미션 크리티컬한 이 사이드링크 부분도 결국은 통신 기반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5G NR CVTX 진영의 로드맵에 대해서 그냥 스킵했는데요. 다시 좀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면 요 하얀 바탕으로 칠해져 있는 건 직접 통신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하늘색 바탕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네트워크 통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테두리가 있는 거는 다이렉트 통신과 네트워크 통신을 모두 이용하는 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거는 네트워크 통신만 이용하는 거고요. 하얗게 돼 있는 것은 다이렉트 통신만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셀룰러 진영조차도 네트워크 통신으로 네트워크 통신은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색으로 몽땅 다 하겠다라는 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간은 어쩔 수 없이 5G가 도입이 되더라도 LTE 사이드링크를 활용한 직접 통신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양자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 다이렉트 통신을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세이프티,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는 주로 다이렉트 통신을 이용하고요. 여기 보면 어드밴스 세이프티 또는 자율주행 지원들은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와 다이렉트 통신을 조합해서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CVTX 진영의 로드맵입니다. 제가 자꾸 질문 드려도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결국은 뭐 칩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을 이제 네. 그 부분을 처리하는 사실은 그 인프라 칩들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사물 이, 이, 인터넷에 해당하니까 지금 오늘 음. 사실 그 소카의 염주성 님이 소카에서 나오셨죠? 네, 네. 이런 사실 이런 모빌리티 공유하는 회사들은 이런 IoT 개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도 차를 인식하고 뭐 문을 따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IoT 통신 방식의 하나가 직접 통신, 그 V2X의 직접 통신이 IoT 통신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물 간 통신인데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노드를 지금 걸립니다.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그 UWB나 BLE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거리의 네. 저속 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곳에는 뭐 예를 들면 페이먼트 같은 거겠죠. 페이먼트나 이제 그 열쇠 역할하는 것들 또는 위치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의 태그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덕님 질문을 말씀드리면 개수로 보면 IoT 개념의 사물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5G NR 진영에서도 네, 이제 뭐 기지국 통신 외에 다이렉트 통신 사이드 링크도 직접 이제 통신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고 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은 그 원칩에 그것들을 다 담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기본적으로 지금 수치시고요. 갖고 가는 네, 브로드밴드 칩에다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이렉트 통신용 칩을 훨씬 더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칩이 올해 그거를 하반기에 엎어서 나옵니다. 개발하는 퀄컴에서. 그러니까 UU와 네네. 사이드링크를 동시에 지원하는 칩인데 핸드폰용입니다. 핸드폰용. 핸드폰용으로.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 이제 UU 데이터 통신이 들어가는 순간 NRE를 초기에 뭐 싸면은 50억, 비싸면 80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비용상 상용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통신 칩하고 엎어서 가야 되는 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G 상용화 브로드밴드 예, 칩 하는 데가 몇 개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생각엔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으면 V2X는 굉장히 이렇게 큰 시장을 맞이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그 VTX는 시장 마켓 상용화 관점에서 보면 예, 오토모티브 시장이 있고 인프라 시장이 있거든요. 인프라는 네네. 뭐 소위 UU 베이스밴드가 필요 없고 보통 도로 인프라는 백본이 이제 이더넷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인프라용 시장은 좀 더 유연하게 꼭 퀄컴 칩이 아니래도 저희 같은 뭐 SDR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칩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겠죠. 그 시장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궁금한 점 오늘은 소위 기초부터 하는 과정이라 과정은 아니고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한 거라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5G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칩을 저희 차 안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5G를 지원하는 지역이 그렇게 커버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신 그 V2X 그 로드맵에 의하면 네. 이 칩이 언제쯤 상용화돼서 이거를 언제쯤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보여주신 로드맵에 의하면 2029년이나 돼서야 가는 거면은 사실 저희처럼 플릿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여러 회사들과 국책 연구소들에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그때 가서야 이제 그 칩들이 우리 그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V2X 관련한 칩들이 뭐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라고 그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한테도 사실 아이디어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뭐 네.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V2X 개념은 사실 굉장히 터프한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상대 네. 속도 뭐 400km 뭐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션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는 그렇게 심각한 미션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뭐 네. 창문을 딴달지 내 차 위치가 주차장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 또는 뭐 도난 차량이 있을 때 나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생 뭐 시켜준달지 뭐 이런 그 서비스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데에 저희 제가 뭐 통신 솔루션 회사를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그런 그 소프트한 미션을 위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얘기한 블루투스나 UWB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통신 방법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거나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그나 이런 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는 제가 네. 그 에런님, 염주성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반적인 V2X 내용이 아니라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어떤 통신 시나리오라 따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에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서 뭐 네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면 이제 다이렉트 통신이랑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있고 네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다이렉트 통신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UWB 같은 것들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오게 되면 네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도 뭐 아직까지는 스터디하는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용화된 디바이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뭐 저희는 차량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에서 중앙에서 관제를 다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VTX 관점에서 혹시나 뭐 저희가 뭐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저는 참석을 오늘 했고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5G가 그러니까 현재 VT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피크를 위에서 거의 이제 개발 로드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저희 같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제작을 한다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고 네네. 그냥 플릿을 운영하는 입장의 회사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법제화가 돼서 모든 차에 의무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뭘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차대차 서비스나 뭐 네. 피어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이쪽에 듣는 음악을 저쪽 같이 듣게 한달지 같이 예. 떼주행하거나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건 네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그 아까 잠깐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는 이제 그 개념은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되는 칩들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스탠다드 AP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탠다드 AP라고 해봐야 실제로 시장에 네네. 나와 있는 칩,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예, 예. 네, 뭐 자일링스니 뭐 이런 데도 코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AP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희가 이건 저희 IR 자료이긴 하지만 저 어떤 네. 데에서 관심이 있냐면 자기 코어나 CPU를 갖고 있지만 이 소위 셀룰러 관련된 솔루션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여기가. 요게 바로 셀룰러 네. 네트워크이든 디바이스든 그 베이스밴드 칩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여기가. 네네. 예.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코어가 CPU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다 있죠.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도 하나요?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는 IP만 여기는 IP 핸들링 하는 업체고요. 거고. 저희가 이제 네. 저희
타겟 네.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칩은 안 하더라도 네, 저희는 네네. IP를 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네네. 나중에 한번 따로 좀 문의를 좀 드릴게요. 궁금한 네네.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랑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뭐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그 요구사항을 올려주시면 다른 주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는 네네. 걸로 하고 이렇게 뭐 그 네. 번개처럼 개최된 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덕분에 되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나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네.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딥인 나중에 터치 필요한 사항이 하시죠.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코리아 오토모티브 뉴스님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